이 영상에서는 나이든 우리가 꼭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3가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1부에선 요양원에 입소한 지 단 3일 만에 그곳을 떠난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편안함이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봅니다. 2부에서는 100살이 된 제가 직접 선택한 노후의 삶을 나누며 안심과 행복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3부에서는 월 12만 원으로 혼자 살아가던 친구가 마주한 현실 속에서 노후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를 담담히 들려드립니다.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3편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깨달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1부. 단 3일 만에 요양원을 떠난 친구, 진짜 편안함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00살이 되었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이들의 노후를 지켜봤고 저 스스로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수없이 되묻곤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최근 마음 깊이 남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친구 미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연 씨는 올해 88살로 오랫동안 혼자 조용히 살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의 권유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모두가 그게 더 안전하고 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단 3일 만에 요양원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깨끗한 방, 친절한 직원들, 잘 꾸며진 정원,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녀는 그곳을 떠나야겠다고 느꼈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안전한 곳이 꼭 행복한 곳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 시선에서 조용히 나누고자 합니다. 1. 너무 조용한 아침. 마음이 먼저 거부했습니다. 미연 씨는 그 요양원에서 첫날 아침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인데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창문으로 햇빛은 들어왔지만 어디선가 싸늘하게 느껴졌어요. TV도 꺼져 있고 사람 목소리도 없고 마치 시계 바늘만 밤새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녀에게는 처음 겪는 소리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시장 골목에서 태어나 자라며 사람들 소리, 상인의 외침,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살아온 분입니다. 그 소리들이야말로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생선 장수의 목소리,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소리, 그런 살아있는 소리가 그녀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주가 선물한 화분이 구석에 놓여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예쁜 화분조차 생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조용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짓누르는 무언가였습니다.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울렸다고 합니다. 여긴 아닌 것 같아. 머리로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겠지 생각했지만 마음은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에 오래 있다가는 내가 나 자신이 아니게 될 것 같았어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릴 것 같았죠. 그곳의 생활은 분명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 청소 상태, 직원들의 친절함까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누군가가 정해준 일상이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사는 것 같았어요. 생명은 지켜지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져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함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용한 게 좋다고들 하지만 스스로 만든 조용함과 누군가가 정해준 조용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미연 씨에게 힘들었던 건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되뇌었다고 합니다. 역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여긴 내 자리가 아니야. 2. 보호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답답한 줄은 몰랐습니다. 미연 씨가 요양원에서 보낸 3일은 모든 것이 안전하고 정돈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직원이 안내해주고 목욕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필요한 것이 생기면 금세 알아채주는 세심함도 있었습니다. 이불은 매일 아침 정리되어 있었고 TV 볼륨조차 이웃을 배려해 조절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미연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다기보다 관리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밤에 드라마를 조금 볼륨을 높여서 보려고 하면 곧바로 직원이 다가와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하고 상냥하게 부탁합니다. 목욕 시간도 오후 5시 10분으로 정해져 있었고 그 시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환경이었던 거죠.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욕조에 들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간장 맛으로 반찬을 먹고 졸리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듯한 일상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요양원의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고 웃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서 미연 씨는 무언가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웃고 있는데 눈이 안 웃더라고요. 우리를 사람으로 대하는 건지 아니면 위험 요소가 있는 입소자로 관리하는 건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약을 깜빡하고 안 먹었을 때 직원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해줬지만 그 말투 속에 시계를 자꾸 힐끔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죄송해요라고 말했던 미연 씨는 가슴이 찌르하게 아팠다고 했습니다. 내 몸 하나 돌보는 것조차 이제는 남의 일이 되어버린 건가 싶었어요. 100년을 살아온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면 사람은 살고 있다는 실감을 잃게 됩니다. 너무 잘 갖추어진 생활은 때로 사람의 마음을 점점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미연 씨가 3일 만에 나가기로 결심한 건 절대로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아무하고도 이어져 있지 않다. 집단 속의 외로움. 외로움이란 말이죠.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옆에 있어도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그게 진짜 외로움이에요. 미연 씨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양원 식당에서의 일이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입소자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텔레비전 소리만이 조용히 그 공간을 채우고 있을 뿐이었죠. 안녕하세요 하고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이 있고 눈길을 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들 이 자리에 있는데 누구하고도 같이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눈앞에 차려진 식사는 구운 생선, 조림 반찬, 된장국까지. 영양 밸런스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맛엔 마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정성껏 만든 음식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정리된 식사였습니다. 집에서는 말이죠. 그날 기분에 따라 간장을 더하거나 소금을 줄이거나 했어요. 신김치가 먹고 싶은 날도 있었고 맨밥에 된장만 얹어서 먹고 싶을 때도 있었죠. 그게 제 삶이었어요. 어느 날 옆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맛은 어때요? 하고 말을 걸어봤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잠깐 얼굴을 들었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갑자기 말 걸면 당황하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말할 수 없는 분위기. 말을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침묵. 그것이 매 끼니마다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하고도 마음이 이어지지 않는 느낌. 그것이 미연 씨에게는 가장 힘든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웃음소리도 한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먹고 조용히 치우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는 마치 작업처럼 느껴졌어요. 집에서 혼자 먹는 밥은 때로는 텔레비전과 대화를 하듯 때로는 혼잣말을 하며 먹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 있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그 자리에 있는 건 무언의 집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조용할 수 있다니 그게 바로 집단 생활의 진짜 외로움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소한 연결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 공간에서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질 수 있는지 그녀는 단 3일 만에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4.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미연 씨는 요양원에 들어간 지 3일째 되는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같은 말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말할 수 없어. 말해서는 안 돼.
그 마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데는 너무나도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할까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미 결정된 일을 이제 와서 번복하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들이 그녀의 입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잘 보살핌 받고 있으면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건 죄송한 일이다. 이런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게 작용하는지도 모릅니다. 말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요. 진심일수록 입으로 내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날 그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딸의 이름이 떠 있었지만 지금 말하면 싫은 표정 지을지도 몰라. 그런 갈등이 마음속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미안해. 지금부터 진짜 내 마음을 전할게. 그렇게 조용히 속삭인 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미연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조용하고 사람도 있지만 말 못하겠고 맛도 냄새도 없고 밤엔 잠도 안 와. 말이 자꾸 끊겼지만 그것이 그녀의 진심이었습니다. 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그랬구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그랬구나라는 짧은 한마디에 담긴 안타까움과 사랑이 미연 씨의 얼어있던 마음을 천천히 녹였다고 합니다. 집에 가도 돼? 그렇게 묻자 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집은 언제나 엄마만의 곳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누군가에게 닿았을 때 세상은 정말 달라집니다. 짧은 한마디. 그런데 그 말 하나가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줄 줄은 몰랐어요. 그것은 이제 안심해도 돼요라는 허락의 말이었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당신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요 라는 확인의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진짜 안심이란 무엇일까? 다음날 오전 10시 미연 씨는 요양원 현관 앞에서 딸의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약간 쌀쌀했다고 합니다. 현관 앞에 서자 직원분들이 하나둘씩 나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사에 미연 씨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려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그건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였습니다. 빈정거림도 아니었고 불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단단히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구나. 차에 올라 딸의 옆모습을 바라보면서 미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는데 나는 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딸 역시 운전대를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정말 좋은 선택이었는지 잘 모르겠어. 서로를 위한 배려였지만 그 길이 상대의 진짜 행복과는 어긋나 있었던 것.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다르다. 나무 냄새, 온돌의 온기, 장독대에서 퍼지는 된장의 향.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일상이 돌아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역시 여기가 내 자리야. 그 말은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 한 잔 내올게요.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것이 무엇보다도 깊은 용서이자 환영이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며칠 치옷과 세면도구 그리고 아끼던 매실 장아찌병 하나뿐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3일 전 남겨두었던 두부가 아직 차갑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직 먹을 수 있겠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관리하지 않아도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다다미 위에 앉아 오랜만에 부엌을 둘러봤을 때 그곳엔 분명히 내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기둥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감촉, 칼이 놓인 자리,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일부였습니다. 조용하긴 해도 이 조용함은 내 소리예요. 요양원에서 느꼈던 무음의 고독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에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기억의 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맺은 말. 오래 사는 것보다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며칠이 지나고 미연 씨의 생활은 조금씩 예전의 리듬을 되찾아갔습니다. 쓰레기 폐출일을 확인하고
우편함을 열고 빨래를 널고 다다미를 정리하는 일상. 하나하나는 작고 소소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증거였습니다. 불편하긴 해도 그게 더 좋아요. 누가 정해준 삶이 아니라 내 손으로 고르고 움직이는 생활. 그게 바로 내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어느 날 근처에 사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 씨, 올해 된장 담그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직 내 손 녹슬지 않았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 있는 순간 된장 냄새와 함께 마음이 가득 채워졌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 평범한 하루가 보호받는 존재에서 필요한 존재로 그녀를 다시 이끌어 주었습니다. 나 있잖아요. 마지막은 이 집에서 맞이하고 싶어요. 여기서 내 삶을 끝까지 지켜보고 싶어요. 그 말에는 망설임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거처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의 조용하고 단단한 각오였습니다. 사람이란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미연 씨의 짧지만 깊은 3일간의 경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정돈된 생활, 안전한 설비, 영양 가득한 식사, 그런 것들은 물론 안심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내가 선택한 작은 불편함 속에 숨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도 나로서 살아가는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삶을 누구에게도 넘기지 말고 조용히 자랑스럽게 끝까지 걸어가 봅시다. 위 비디오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행동하게 만든다면 숫자 9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숫자 0을 남겨주세요. 2부. 안심과 행복은 다릅니다. 100살이 되어 제가 선택한 노후의 모습.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00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오래 사셨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용히 생각하곤 합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과연 행복일까? 젊었을 땐 건강을 챙기고 가족을 위해 참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조용하고 안전한 곳에서 편하게 지내셔야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깨끗한 집, 영양 맞춘 식사, 누군가 곁에서 돌봐주는 생활, 그런 환경은 분명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대신 정해주는 삶, 이게 정말 내 삶일까? 안심을 얻는 대신 내 모습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은 그런 마음을 담아 제가 스스로 선택한 노후의 모습에 대해 조심스럽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제가 느낀 진짜 행복이 담겨 있으니까요. 예. 안심이란 누군가가 대신 정해주는 삶. 나이가 들면 가족들이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모든 게 잘 정리된 곳에서 지내시는 게 더 안심이죠. 그 말들 속에는 분명한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10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안심이라는 말이 때로는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먹는 음식도 누군가가 영양을 계산해서 짜준 메뉴. 텔레비전은 소리가 너무 크지 않게 조절되어 있고 목욕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 안에 들어가야 하며 약 먹는 시간은 직원이 확인하고 알려줍니다. 이런 생활은 분명히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누군가가 마련해준 삶일 뿐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일상은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침이면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났고 날씨가 좋으면 이불을 햇볕에 말리고 그날 기분에 따라 미소 된장국을 끓이거나 아무것도 없이 매실장아찌 하나 얹은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뭐 먹을까? 오늘은 그냥 햇살 보며 멍 때려야지. 그런 작은 자유들이 저에게는 살아있다는 실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안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심이 나라는 사람을 흐릿하게 만든다면 조금은 멈춰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안심을 위해 그저 사라지고 있는 걸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안심 속에서도 나는 나대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싶다. 그게 바로 제가 선택한 노후의 모습입니다. 작은 자유가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저는 평소 생활 속에서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이에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된장국에는 물을 넣을까? 두부를 넣을까? 밖에 나가서 마당에 앉아볼까? 아니면 그냥 안에서 라디오를 들을까? 이런 작고도 평범한 선택들이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삶은 물론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조금씩 직접 움직이고 조금씩 스스로 정리해가는 일상이 훨씬 더 마음이 놓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해서 남는 날도 있고 간장을 너무 넣어서 맛이 짠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실수조차도 오늘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실감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했다는 감각이 기쁨을 줍니다. 설거지를 끝냈을 때, 세탁기를 돌리고 마당에 널었을 때, 가스밸브를 잠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이 모든 순간이 제 일상을 구성해 줍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무리는 하면 안 되죠. 하지만 저는 할 수 있는 것을 내 속도로 해보는 자유마저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늘은 뭘 먹을까? 이 프로그램 예전에 참 좋아했는데. 이런 나만의 작은 선택들이 하루하루를 빛나게 해줍니다. 3. 불편함이 있어서야 삶이 살아 움직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드는 것도, 이불을 털어 말리는 것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점점 시간이 더 걸리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불편함 속에서 오히려 삶의 온기를 느끼곤 합니다. 예전엔 전기밥솥도 없어서 아침마다 가스레인지에 밥을 지었습니다. 불 조절에 신경 쓰고 솥에서 올라오는 김 냄새로 다 됐구나 하고 알아차리던 그 순간들. 힘들었지만 어쩐지 뿌듯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요즘은 모든 버튼 하나면 됩니다. 그 편리함도 좋지요. 하지만 내 손으로 직접 해냈다는 경험이 주는 기쁨은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편하면 사람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누구에게 부탁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움직이고 주변과 연결되면서 삶이 점점 내 것이 되어가는 거죠. 전등이 나갔을 때 혼자 사다리를 타기엔 무서워서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같이 마트에 전구 좀 사러 갈래? 그 짧은 통화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 불편함 덕분에 나는 아직 내 삶을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거든요. 편리함은 안정을 주지만 불편함은 마음을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건 제가 100년을 살아오며 배운 참 소중한 깨달음입니다. 4. 필요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기쁨. 나이가 들면 도움을 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장을 보러 갈 때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약을 챙겨주는 사람도 있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대신 내다 버려주는 이도 있습니다. 그 모든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며들곤 합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가 된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소리도 없이 아주 깊이. 그런데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된장 조금 담그는데 손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저는 반사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아직 제 손 감각은 안 죽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나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 있구나.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큰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편물 좀 받아줄 수 있어요? 화분에 물 좀 뿌려주세요. 그런 소소한 부탁 하나가 제게는 아직 나도 살아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양원 같은 곳에 있으면 아무래도 보호받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보호가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누군가의 부탁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주 작더라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는 말을 듣는 위치에 있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보다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가끔은 더 기쁜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동네 심부름, 장보기, 된장 도와주는 날을 적어둡니다. 역할이 있다는 것,
그건 곧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니까요. 안심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요즘 들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안심이네요.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내시니 저희도 안심이에요. 가족 모두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말들은 모두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는 그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심, 정말로 나를 위한 걸까? 가족이 마음 편히 지내기 위한 공간, 돌보는 사람이 덜 힘들기 위한 체계, 사회가 말하는 이상적인 노후 생활. 물론 그 모든 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당사자가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내 리듬이 아니야. 나는 그냥 관리되고 있는 느낌이야. 그렇다면 그건 안심일 수는 있어도 행복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 아닐까요? 불편하더라도 좋아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익숙한 찻잔에 차를 마시고 다다미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삶, 그 속에서 저는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묻습니다. 이 안심은 과연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안심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간다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매듭말. 오래 사는 것보다 나로서 살아가는 것. 저는 올해 100살이 되었습니다. 이젠 걸음도 느리고 자꾸 있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제가 고른 일상을 제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보다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안심된 생활은 분명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느낍니다. 누가 정해준 안심보다 내가 선택한 조금의 불편함 속에 내 모습이 살아 숨쉰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분명 실수할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할 날도 있겠지요. 그래도 마지막 순간까지 제 삶은 제가 움직이고 싶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사람답게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노인, 요양 대상자라는 이름보다 먼저 우리는 모두 이름이 있고 추억이 있고 고집이 있는 하나하나의 삶 그 자체입니다. 저는 그 삶을 이 익숙한 집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온전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오래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물론입니다. 아래는 위에 한국 문화에 맞춘 대화체 중심의 도입부를 바탕으로 쓴 제목과 성입니다. 어조는 부드럽고 담담한 노인의 회상과 조언처럼 구성하였습니다. 3부. 월 12만 원으로 혼자 살아가는 68세 친구의 이야기. 무너져간 노후의 진짜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00살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참 많은 사람들의 노후를 지켜봤습니다. 그 중에는 연금만으로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믿었던 친구들도 있었지요. 사실 저 자신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저는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삶은 어떻게든 되겠지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고장나기 시작하고 몸이 튼튼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라는 사실이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오늘은 그런 삶을 직접 살아낸 제 친구, 올해 68이 된 은숙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가 매달 12만 원의 연금으로 혼자 살아가면서 마주한 현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무너져간 마음의 풍경을 함께 돌아보며 안심이란 무엇인지, 도움을 청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1. 처음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믿었습니다. 은숙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집은 본인 명의였고 빚도 없었습니다. 연금은 한 달에 12만 원. 그녀는 조용히 말하곤 했습니다. 사치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거야. 아침엔 느긋하게 일어나 신문을 펼치고 점심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따뜻한 녹차를 한 잔.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장에 들러 조림이나 튀김 반찬을 사는 게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검소하지만 나름대로 평온한 생활.
연금 생활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 전화 너머로 그렇게 웃던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렸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온수기가 고장났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찬물만 나오는 겁니다. 이 추위에 찬물로 씻을 순 없지.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수리비가 7만 원. 그녀는 어쩔 수 없지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엔 가스 기본 요금이 인상되었고 병원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번 진료를 받을 때마다 지갑이 더 얇아졌습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식비를 줄였습니다. 장 보는 횟수를 줄이고 싼 재료만 골라요. 고기는 닭가슴살, 야채는 제철 것만. 회 같은 건 반년 넘게 못 먹었죠. 그 말을 할 때 왠지 모르게 조금 자랑스럽게 들렸던 이유는 아마도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아내고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안 곳곳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수도꼭지는 느슨해졌고 현관에는 작은 단차가 생겼습니다. 저번에 현관에서 발이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일로 손목을 골절했고 치료비는 5만 원이 넘었습니다. 적자가 나면 가계부 펼치기가 무서워져요. 그녀는 그렇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숨이 곧 그녀의 일상 전체를 바꾸게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1. 외로움은 모르게 스며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숙 씨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전화가 오곤 했는데 어느샌가 그녀에게서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었더니 수화기 너머로 한참 뜸을 들인 후 미안해요. 요즘은 그냥 말할 힘도 잘 안 나서요. 그녀는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예전에 자주 만나던 이웃은 자녀와 함께 멀리 이사를 갔고 또 한 명의 친구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 연락하기가 조심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누구랑도 말 안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왠지 모르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들리는 소리는 텔레비전 소리뿐. 밥을 먹어도 맛이 느껴지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산책이라도 나가야지 생각하면서도 몸이 무겁게만 느껴져 자꾸만 미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있잖아요. 나는 오늘 왜 사는 걸까? 그냥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아요. 그녀의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와서 그저 숨만 삼켰습니다.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에 이웃이 요즘 안 좋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괜찮아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는 걸 본인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자기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많이 늙었구나. 그 순간 언젠가의 환한 표정도 남편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의 얼굴도 모두 안개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전등을 끄고 어둠 속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은숙 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은 뭔가를 바꿔야 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몰랐지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그 감각이 작고 조용하게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3. 아주 작은 한 걸음이 다시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은숙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은 아직도 겨울의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그날따라 공기가 아주 조금 부드럽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 기다리던 중 몇 달 전 우편함에 꽂혀있던 한 장의 전단지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동네 모임, 차 한 잔과 수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때는 낯선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해 하며 바로 버렸지만 그날 아침엔 왠지 모르게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이 조용히 올라왔다고 합니다. 옷장을 열어 오래 묵혀두었던 카디건을 꺼내고 거울 앞에서 아주 연하게 화장을 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다녀와요.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가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도보로 15분 동네 회관의 온돌방에는 벌써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고 그녀는 방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 한마디에
그녀의 굳어있던 어깨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대화는 정말 소소했습니다. 어제 날씨, 마트 할인 품목, 요즘 재밌게 본 드라마 이야기. 하지만 그 공간은 급하지 않았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웃은 것 같아.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차가운 바람 속에서 조금씩 봄 내음이 섞인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메모장을 꺼내 조용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 목소리에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다.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닌 작은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은 그녀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삶의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4. 말을 꺼낸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숙 씨는 매주 한 번씩 동네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관까지 가는 길은 여전히 멀게 느껴졌지만 길가에 피기 시작한 튤립 봉우리를 보았을 땐 다음 주에도 가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참석한 날 방 안에 들어서자 지난번과 같은 얼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은숙 씨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70대의 마스오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번졌다고 했습니다. 모임 후반에는 간단한 체조와 동요를 함께 부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웃으며 따라하자 자연스레 그녀도 작게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오래 굳어 있었던 마음의 매듭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임을 주관하는 직원이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다음 달 차 준비 도우미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잠깐 망설였지만 은숙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꽃 한 송이라도 사서 돌아가자. 작은 분홍색 카네이션 한 송이를 부엌에 놓인 유리컵에 꽂으며 은숙 씨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자리는 어쩌면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그날 밤 메모장에 또 한 줄을 써 내려갔습니다. 웃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이 이렇게 고마울 줄이야. 말을 꺼낸 순간부터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니 삶에도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을 100번의 설명보다 한 번에 잘 다녀오세요가 한 송이 꽃이 은숙 씨에게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5. 아주 사소한 일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선물해줍니다. 동네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은숙 씨의 일주일은 처음으로 예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 회관까지 걸어가는 일. 그날이 오기 전 옷을 고르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는 일. 작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것이 그녀의 하루에 리듬과 목적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돌아가서 공원길로 걸어가 볼까? 길가에 핀 노란 꽃 이름을 마스오 씨에게 한번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품고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고 바람 냄새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아, 이게 사는 거였구나.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봄맞이 발표회를 열기로 했고 사회자가 혹시 간단한 발표나 노래 해보실 분 계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마스오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숙 씨, 예전에 쓰신 짧은 시들 참 좋았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은숙 씨는 당황하면서도 집에 돌아온 후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작았지만 거기엔 남편과의 추억, 젊은 시절의 일상, 어머니가 해주던 된장국 냄새까지 모두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회 당일 은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조용히 시 한 편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밤에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도 나는 잘 살아냈다고. 짧은 침묵 후에 울린 박수. 크지 않았지만 그 박수는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작은 빛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평소처럼 차를 끓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한테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오늘 하루는 특별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내가 살아있었던 하루였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메모장이 있다는 것, 그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다시 삶의 감각을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6. 혼자여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봄날의 모임에서 시를 낭독한 이후 은숙 씨의 주변엔 작고 따뜻한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음에도 시 한 편 들려주세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 들려오자 그녀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았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마스오 씨와 함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였습니다. 조용한 바람 속에서 마스오 씨가 말했습니다. 사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나와서 재검사를 받게 됐어요. 순간 은숙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 마음. 그 순간 마스오 씨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도 누군가의 마음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무게는 절반으로 나뉩니다. 들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순간의 외로움은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은숙 씨는 그날 밤 다시 노트를 펼쳐 짧은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도 아직 누군가의 불안을 받아줄 따뜻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 그녀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사람들과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7. 스스로 선다는 것은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은숙 씨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물을 끓이려다 가스레인지가 켜지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버튼을 여러 번 눌러봤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고 전기는 잘 들어오는데 이상하다 싶어 가스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의 말은 이랬습니다. 잔액 부족으로 자동 차단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지난달 병원비와 수도세가 겹쳐 통장 잔액이 부족했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금액은 8,400원. 비상용으로 따로 모아둔 봉투를 열면 낼 수 있는 금액이지만 그 돈을 쓰면 정말 비상시에는 아무 여유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은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만은 무리일지도 몰라. 지금까지는 남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게 자랑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자신을 얼마나 몰아붙이는 생각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지역 모임에서 시청 복지상담실에 다녀온 이웃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전기요금 보조도 받았고 반찬 배달도 소개받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나는 괜찮아 하고 흘려들었겠지만 그날은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그녀는 길 한복판에 서서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가볼까? 며칠 뒤 시청복지과에 들어선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걸로 찾아와서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러자 창구에 앉아있던 여성 공무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누구든 힘들 땐 찾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은숙 씨는 마음속 깊이 감춰왔던 불안과 걱정을 천천히 꺼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소득 이야기, 병원비 이야기, 혼자 지내는 두려움까지.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순간도 있었지만 공무원은 한마디도 끊지 않고 들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기료 지원, 고령자 안부 확인 서비스까지 연결이 되었고 집에 돌아온 그녀는 오랜만에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도 괜찮은 일이었네요. 혼자 살아가는 것과 도움을 받는 것은 다른 얘기였어요. 그녀는 이제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따뜻하게 도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매즈매창. 나이 든다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숙 씨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연금은 여전히 빠듯하고 몸 여기저기에서 예고 없이 통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내가 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확신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며 길가에 핀 꽃을 바라보는 시간, 동네 모임에서 건네는 짧은 인사, 한 달에 한 번, 손수 적은 단 한 구절의 짧은 시.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있어선 단순한 일상이 아닌
오늘도 내가 분명히 살아있던 증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단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들과 이어진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지 못하는 것이 늘어날수록 보이게 되는 것, 느껴지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삶을 비추고 작은 손길 하나가 마음을 지탱해주며 도움을 구한다는 것조차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임을 우리는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누군가가 나는 이제 혼자인 걸까? 하고 느끼고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절대 약함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살고 싶다는 당신의 힘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누군가의 손이 아닌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써내려가야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끝까지 내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가며 나답게 살아갑시다.